금융시장은 절대 공짜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라도 공짜 없어요. 예금금리가 3%인데 6%를 제시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수익을 높이 하려면 위험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어디든지 돈을 전폭적으로 갖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전폭적으로 믿을 곳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심히 살아서 뭐라도 있겠지? 괜찮겠지? 라고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집만 하나 있고 생활비가 없는 분들도 너무 많다고 하는데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내가 큰 문제야 있겠어. 견디면 되겠지. 하는 게 이제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적극적인 방식은 내가 노후를 맞으면서 내가 주도를 하면서 좀 더 나에게 맞는 바람직한 삶을 만들어낼 수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적극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의 관점을 수동적인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식으로 좀 바꾸어 갔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수명이 짧다면은 그런 거 관계 없어요. 그런데 60세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한 30년 정도가 될 텐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삶을 하나 더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으로 내가 30년이란 남은 삶을 견뎌낼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해서 마치 하나의 삶을 새로 받은 것처럼 해서 내가 나의 삶을 후반에 내가 한번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플래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얼마나 필요할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데요. 국민연금연구원의 서베이에 따르면은 서울 지역에 사는 부부 기준 대략 지출 금액으로 한 기억하시기 쉽게 한 350만 원 정도. 소득 기준은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떼야 되니까요. 관점이 자산이 아니라 소득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월 얼마 필요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월 얼마를 필요하기 위해서 내 자산이 적정하게 모아졌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하셔야 되는데요. 그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은퇴 승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대략 여기에서 300이나 400을 곱하시면 됩니다. 월 350이 필요한데 국민연금으로 150만 원 받는다 하면은 200만 원을 추가로 만들어내야 되죠. 예를 들어 2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죠. 그러면은 300을 곱하면은 6억 원. 그 다음에 400을 곱하면은 이제 8억 원입니다. 그래서 6억 원에서 8억 원 사이 정도의 이제 은퇴 자산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 은퇴 자산에서 쿨하게 빼야 될 게 있습니다. 자녀 결혼 비용을 빼셔야 돼요. 그걸 딱 빼고 나서 내가 이것하고 맞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계산한 것은 필요 은퇴 자산이고 아까 6억 원에서 8억 원.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모아둔 은퇴 자산에서 자녀 결혼 비용을 빼버린 것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은퇴 자산. 그래서 부족하면은 주택을 집어넣어 보고. 왜냐하면 아까 6억에서 8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지출 금액이나 안 그러면 자녀의 결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 나가야 되죠.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할 때는 월급이 들어오니까 생활비를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노후라는 게 결국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근로소득이 들어오지 않고 이 막연한 상황이 현실로 이제 들이닥치는 거잖아요. 상상만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대비를 잘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55세 정도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월급이 끊긴 채로 노후를 보낸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궁핍하게 사는 수 바뀐 것이고요. 그만큼 이제 노동시장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월 400을 받았다면 연 5천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된 것들을 한 5년, 6년 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은퇴 자산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은 결국 내가 노동시장에 적어도 한 65세 그 정도까지는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나한테 투자를 하십시오. 내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런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일자리의 시간을 더 오래 가질 수 있는 그 부분에 이제 투자하는 것. 그게 이제 맞을 것 같고요. 만일 그런 게 없으면은 금융자산을 쓰든지 주택연금을 빨리 받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은 연금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대출입니다.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대출금에 자꾸 같이 쌓여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복리로 불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주택연금을 받을 때는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는 한 70세 정도부터 일반적으로 받는데요.
그걸 50대부터나 60세부터 활용하기도 이제 너무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솔루션도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지금 만 63세 이렇게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좀 있으면 이제 65세까지 늘어나게 될 텐데 네. 이걸 또 조기 수령하는 방법도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조기 수령하면 금액이 훨씬 적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자기의 곡감을 그냥 먼저 빼먹는 데 불과한 겁니다. 네. 가급적 이 방법을 이제 시행하기보다는요. 그 일자리를 이제 저는 이어가는 것, 보통 한 65세 정도까지는 네.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제가 또 아는 분은 이제 기술을 배울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폴리텍 대학이라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기술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데 무슨 기술을 배우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제 전기 기술을 배우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이제 우선일 것 같고요. 네. 저희 월브TV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4050 세대가 많으시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4050의 노후 준비 시작하면 늦을까요? 라고 제가 여쭈려고 했는데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냥 지금 당장 해야 되겠네요. 전혀 안 넣고요. 왜냐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30대 때는 이제 집 사고, 그다음에 자녀 키우고, 뭐 결혼하고 등등 이제 승진하고 이런 일들이 주로 다 있는 것이고, 이제 돈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이제 40대 정도 되면은 이제 소득도 조금 생기고, 그다음에 자산도 조금 쌓이기 시작하고, 대출을 많이 갚아가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자산 관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40대 때가 오히려 중요한 때죠. 그다음 50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때는 이제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소득이 이제 막 극대화되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자산도 막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착각을 그때 또 50대 때 했습니다만은 많이 받는 소득이 오래오래 지속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착각을 하죠. 그런데 아무리 길어도 3년, 5년 넘지 않습니다. 꺾일 때를 대비하시고 지금 내가 소득이 갑자기 오른 것에 대해서 지출을 똑같이 올리시지 말고요. 드디어 내가 저축을 할 타이밍이 왔구나. 내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 부분에서 지출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자산은 극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자산 극대화되는 게 50대 중반에서 60세 사이 정도이거든요. 그러면 이 극대화된 자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40대, 50대가 노후를 준비하기에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사실은요. 늦었다 말았다 할 때가 아니라 이때 정말 잘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사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30대에 조금 바쁜 것들, 애들도 키워놓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진짜 대부분 제 주변에도 이제 40대 친구들 하는 얘기가 생활비에서 지금 남는 게 없는데 나 어떡하지? 어떻게 노후 준비해야 되지? 막 막막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네. 저는 이런 걱정을 하시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60대, 70대의 시간의 길이, 타임스팬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정년도 대략 60세에서 55세 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대는 훨씬 길어질 거예요. 직장을 나가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선배 세대들이 50대 초반 나가네 뭐 이런 거 보시지 말고요. 지금 40대 같으면 과거에 한 30대 후반, 30대 이렇게로 생각하시고 너무 위세대를 보시지 말고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40대 분들이 이제 더 필요한 게 앞으로 내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것입니다. 좀 더 건강해야 되고 나의 전문성이 좀 더 이 업계에서는 내가 그래도 좀 더 전문적이 돼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만 갖추어 놓으면은 제가 아마 한 2, 3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가 그럴 텐데 나만 일하겠다면은 오래 일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밑에 젊은 애들도 별로 없고 나이 든 사람들도 좀 있으면 나가버릴 거고 예. 그러니까 나만 할 일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더 오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데요. 그게 40대들의 일반적인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은퇴 자금을 계산을 했을 때 생활비를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하고도 한 250에서 300 정도? 이 정도를 조금 만들 수 있는 어떤 은퇴자금 포트폴리오라고 할까요? 국민연금은 따로 빼고 순수하게 300을 만든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운용을 아주 잘한다? 그 다음에 자산 중에 특별히 내가 저런 자산은 했더만은 나에게
수익률을 6%, 10%를 주더라. 이런 거 하다가 다 걸렸거든요. DLS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 부분이 그 고령자들이 그걸 가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낮은데 그때 한 4%, 5%를 준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만 안 가면은 괜찮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가입했다가요. 네. 그때 실제 손실액이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거 하나는요. 수익을 높이 하려면 위험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월 300을 평생도록 만들 수 있다? 네.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변동성이 많은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채권 투자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투자해 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표준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성향도 워낙 달라요. 그래서 금융상품을 택할 때는 고수익도 있고 중수익도 있고 무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택해야 될지 그것은 개인이 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면은 무위험 소득이라고도 할 수 있고 무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언제 국채 같은 것이죠. 국채 같은 경우 그것도 국채 중에서도 만기가 3개월이라든지 1년. 왜냐하면 국채 10년짜리도요. 1%가 오르면 가격이 한 8% 떨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무위험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3개월짜리나 이런 거는 뭐 아무리 금리가 변하더라도 별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무위험 자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수익을 원하는 사람은 이제 거기 주식을 한 30%, 40% 넣든지 안 그러면 리츠 자산을 넣든지 해서 이제 수익을 높이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건 개인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방향이 대략 한 10% 유동성 가지고 있고 리츠가 한 20%, 25%, 그 다음에 주식이 뭐 한 3, 40%? 예, 나머지가 채권이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라고 하시면은 혹시 MMF 이런 게 유동성이죠. 저도 이제 나이가 나이인 만큼 이제 주식을 많이 할 수는 없죠, 사실은. 네. 예. 왜 사실은 여쭤봤냐면 대표님을 따라서 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네. 저도 주식 펀드 매니저한테 이제 주식 종목도 물어보고 하는데요. 네. 그 사람한테 매일 전화해서 언제 팔아야 되냐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샀다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그 양반 벌써 파는 거예요. 아직 안 파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단점입니다. 그걸 따라한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주식 종목에서 그런 거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종목을 잘못 선정해 줬느냐? 그 사람은 돈을 벌었고 나는 못 버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물어볼 때 몇 % 정도 오르면 팔아버릴까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죠. 사실 대표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위험한 걸 피하기만 해도 무난하게 좀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만큼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당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은퇴하고 나서 창업하는 것. 이것도 이제 사람의 그 행동 경제학적 특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과신하는 경향이 많아요. 예를 들어 당신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냐 이렇게 보면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보다 항상 높은 위치에 갖다 놓아요. 다들 실패한다고 하지만은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다 평균의 법칙에 일단 지배를 받습니다. 네. 젊을 때는 그러셔도 좋은데요.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자꾸 뭘 원하느냐 하면은 고수익을 원하면서 안정된 것을 원합니다. 그게 머리에 내리에 꽉 들어 있습니다. 네. 이걸 너무 원하는 거죠. 그러다가 ELS나 DLS가 나오면은 그게 확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저거 위험은 낮은데 수익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그 위험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 하면은 오히려 위험은 높은데 수익이 낮은 것입니다. 이거는 금융 사기가 아니라 네. 이제 고수익의 리스크인 것이죠. 금융시장은 절대 공짜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라도 공짜 없어요. 예금금리가 3%인데 6%를 제시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 그 사람한테 가서 제시하겠습니까? 자기가 사면 되죠.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요. 그래서 노후에는 특히 이제 우량한 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숨겨진 리스크가 있는 것들, 그리고 복잡해서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이해하기 어려우면 하지 마십시오.
뭐 사실은 우리가 저 코인 같은 경우도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리는 게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모두 마찬가지 이해가 안 되는. 금융 상품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절대 전폭적으로 돈을 갖다 넣지는 마십시오. 저는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다 못 갖다 넣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절대 어디든지 돈을 전폭적으로 갖다 넣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전폭적으로 믿을 곳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